안녕하세요. 이제 서양 철학의 예 10주차 강의입니다. 이제 벌써 후반전으로 우리 수업이 접어들었죠. 이제 추위도 오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과제나 강의로 바쁘죠. 그래도 마지막 남은 기간 우리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13과 마르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렇게 마르크스를 공부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의 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역사상의 중요한 사상가들,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상가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이제 왜곡하지 않고 그들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함으로써, 그러려면 그들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살면서, 자본주의 속에 살면서도 자본주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고의 균형을 맞추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현대 철학자들까지 배움으로써 이 우리의 세상과 우리 이 개인의 삶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사상마다 도와주는 뭔가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물론 자기가 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사상가들을 가능하면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잘 정리하고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3교시의 첫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보고, 하나는 12분짜리 또 하나는 14분짜리인데요. 두 개를 보고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4교시에는 저와 강의안을 또 읽어가면서 좀 더 심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세 좀 맞추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불도 끄고요. 자본주의 체제를 맹렬히 비판했던 마르크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마르크스를 훌륭한 사상가로 꼽지만 반공체제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빨갱이 이미지가 좀 있었죠. 그러나 그는 최초로 가난한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할까? 자본주의는 과연 옳은 체제인가를 고민했던 철학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살던 당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기계 부품과 같은 취급을 받던 때였으므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체계적으로 밝히려 했죠.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왜 자본주의를 그렇게 비판했을까요? 자본주의 아래 노동자들의 핍박한 삶을 개선하고자 했던 마르크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818년 5월 5일) 프로이센 트리어에서 태어난 마르크스. 마르크스 가족은 유대인이라 독일 내에서 차별을 좀 받았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그러한 차별을 없애고 싶었는지 당시 유럽에 유행하던 계몽주의 사상에 관심이 많았고 민중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꿈꿨죠. 이러한 아버지에 의해 마르크스도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1830년 대학생이 된 마르크스. 그는 사회개혁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오죽하면 졸업 논문인 직업 선택에 대한 한 젊은이의 고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활동한다면 완전한 인간, 위대한 인간일 수 없다. 온 힘을 다해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어떤 시련도 날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말로 이 논문에서 밝힌 자신의 포부대로 살게 되죠. 그렇게 대학 졸업 후 그는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려 했으나 희종일관 프로이센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었던 대학이 그에게 교수직을 허락하지 않았죠. 당시 마르크스는 그 특유의 개혁 의지로 인해 반정부 운동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프로이센은 봉건적 질서의 잔해가 남아있었는데 마르크스가 그걸 시종일관 비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항상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던
운동권 학생이었기에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던 대학이 그를 교수로 임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교수의 꿈을 접어야만 했던 마르크스는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 라인신문이라는 언론사를 하나 차리죠. 그는 사회적 약자와 민중의 권익을 지지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지만 정부에게 끊임없이 검열당해 그 기사들은 대부분 증발해버립니다. 그렇게 1843년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라인신문은 폐가 나게 되죠. 그렇게 실업자가 된 그는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1844년에 그는 라인신문에서 일할 당시 안면에 익혔던 엥겔스와 본격적으로 사상 교류를 시작하죠. 그 둘은 1800년대 당시 어린 아이들까지 하루 12시간씩 노동에 동원되는 사회를 바라보며 열띤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개판인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본인들의 뜻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그 둘은 서로 혁명을 계획하게 되죠. 이것이 그들만의 공산주의 혁명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 말고도 수많은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을 만나며 교류했고 그는 점점 자유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로 변모합니다. 마르크스는 사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향이었다고 하는데 엥겔스와 말이 잘 통했다는 걸 보면 서로 얼마나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대화하며 그를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라 생각하게 되고 이후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을 마칠 때까지 금전적인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혁명을 준비하죠. 하지만 혁명을 모의하던 것을 들켜 쫓겨나게 되고 그는 1845년 벨기에 브뤼셀로 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각지의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들을 모아 노동자 정당을 설립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상가들과 교류하며 노동자들이 사회 변혁의 주요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던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마침내 1848년 그 유명한 공산주의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그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문장으로 선언을 끝마치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해방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자, 자본가라는 계급 차이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하여 또 쫓겨나고 이번엔 쾰른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라인 신문을 발행하여 다시 언론계에 자신만의 사상을 퍼뜨리려 하죠. 하지만 그 신문사도 또 폐간. 그렇게 그가 꿈꾸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1849년 돌아올 수 없는 영국으로의 길을 떠나죠. 그곳에서도 그는 마땅한 돈벌이 수단 없이 항상 정부에게 쫓겨다니며 엥겔스의 후원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죠. 그래서 부인이 엄청나게 닥달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마르크스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설상가상으로 1855년 그의 아들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그렇게 5년간 궁핍하게 살면서 낳은 자식 6명 중 3명을 잃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1851년 그들은 드디어 엥겔스의 후원으로 나름 살만한 연립주택으로 이사합니다.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자 마르크스는 본격적으로 자본론 집필에 몰두하죠. 평일에는 대형 도서관에서 글을 쓰고 주말에는 독일계 이주민들과 교류하며 드디어 좀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자본론을 쓴 이유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대표작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수십 번 읽어가며 자본주의에 대해 파헤치죠. 그렇게 1867년 그가 15년 이상의 시간을 쏟아부은 책 자본론 제1권이 완성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왜 노동자는 노동을 계속해도 가난하고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자본가는 더 부유해지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밝혀내며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죠. 이렇게 그는 자본론 1권에서 자본이 어떻게 이윤을 남기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노동시간이나 일수를 누리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빵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밀가루 1kg를 반죽하는데 1노동시간, 기계에서 빵 1개를 굽는데 1노동시간, 사람이 직접 빵을 마무리하는데 1노동시간으로 치면 빵 하나를 만드는 데는 총 3노동시간이 들죠. 만약 1노동시간을 화폐로 환산해서 1,000원이라 쳤을 때 빵 한 개의 가격은 3,000원이 됩니다. 노동자가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하면 총 24노동시간이 나옵니다. 이 시간 동안 만든 빵 8개의 가치는 24,000원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계와 밀가루는 그 가치가 그대로 인정되었지만 사람의 노동력은 그렇지 않죠. 원래대로라면 8시간 동안 24개의 빵을 생산하는데 일조한 기계, 밀가루, 노동자 각자가 다 8,000원씩의 가치를 생산한 것인데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하루 일당을 3,000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5,000원은 자본가가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죠. 마르크스는 이 5,000원어치를 바로 잉여가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거부할 수 없죠. 자본가에게 잘리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요. 이걸 아는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더 많이 일을 시키지만 일당은 더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자본가는 더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노동자는 계속 일당 3,000원만 받으면서 8시간보다 많은 10시간, 12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노동하면서 생산되는 잉여가치는 그대로 자본가에게 기속됩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명명하죠. 하지만 자본가의 욕심은 끝이 없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그렇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빵 3개를 노동자 1명이 손으로 만들려면 3시간이 걸리지만 기계로 만들면 1시간이면 되죠.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기계를 사용하면 사람의 필요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잉여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 싸지고 자본가는 계속해서 이윤을 불려나가죠. 이렇게 자본가들은 자신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만을 추구하며 기계를 쓰고 이로 인해 실업자들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임금은 더욱 적어지고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죠. 이렇게 되면 상품은 쏟아져 나오지만 팔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기업과 자본가는 상품을 팔지 못해 망하게 되고 이렇게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고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며 자본주의가 가고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혁명을 그리던 마르크스.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이 그리던 세상이 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그의 친구이자 평생의 조력자였던 엥겔스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파리에서 그리던 세상은 결국 오지 않을 것 같네. 세상이 더는 날 원하지 않더군. 그동안 독불장군 같았던 나를 지지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네. 그 편지를 끝으로 1883년 3월 14일 그렇게 엥겔스 앞에서 마르크스는 숨을 거둡니다. 마르크스는 최초로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후 그의 사상은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등에게 영감을 주어 공산주의자들의 바이블이 되었죠. 하지만 이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마르크스의 사상을 제대로 계승한 자가 있긴 할까요? 그는 억압받던 노동자들을 도와 혁명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자본주의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에 영향을 끼친 사상가였죠.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비판도 많이 받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결국 그가 그렇게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대부분 무너지고 그가 그렇게 혐오했던 자본주의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는 완전히 엉터리 사상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역시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문제가 되던 대다수 노동자들의 핍박한 삶, 그것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는 유지되어 왔죠. 어쩌면 대다수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이 자본주의의 치명적 약점이 될 것이라 지적한 마르크스 덕분에 자본주의가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네.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산당 선언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진보와 보수 문제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의 연원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와 독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이죠. 이 중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독재와 공산주의는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불경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곤 하죠. 물론 독재에 대한 그 같은 반응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군합발이 짓밟히던 7, 80년대의 악몽에서 깨어난 지가 이제 고작 40년뿐이니 말이죠. 그렇다면 공산주의 역시 이제는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철진한 망상이자 실패한 사상으로 마감한 걸까요? 정말 공산주의는 무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악한 걸까요? 혹은 오늘날 공산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과거의 소련이나 현대의 북한 같은 나라들을 마음 깊이 동경하는 걸까요? 아니 그 전에 북한이 정말 공산주의 국가이긴 할까요? 정말 그들은 혁명을 통해 국가 전복을 이뤄내고 하향평준화와 소유의 전면적 철폐를 꿈꾸는 걸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입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 지금의 독일 라인주 트리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기의 마르크스가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었는데요.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적 사관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다 물질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을 창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마르크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그를 소개하는 모든 책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죠. 따라서 이것이 뜻하는 바에 대해선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르크스는 자신의 역사관을 관철하기 위해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수의 책을 저술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수적인 유럽 분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의 주장은 다분히 파격적일 뿐만 아니라 폭력적으로 조명되었고 그에 따라 파리와 벨기에 등에서 연이어 추방당하기도 했죠. 그런 마르크스에게 경제적으로 힘이 돼주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엥겔스입니다. 부유한 가문 출신의 엥겔스는 가난한 마르크스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고 그의 집필활동을 돕는 등 다방면에서 마르크스를 지원해주었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끝없는 망명생활 끝에 외로이 죽은 마르크스의 장례를 지켜준 사람도 엥겔스였죠. 그 둘이 펼쳐낸 오늘의 책 공산당 선언은 사실은 책이 아니라 선전용 팸플릿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즉 공산당이라는 것 혹은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이념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다만 여기서 언급된 공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정당으로서의 당은 아니고요. 다만 공산주의라는 공통된 신념 아래 모인 무리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산당 선언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이 강렬하게 시작됩니다. 유령 하나가 유럽을 떠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 구절은 유사일에 쓰여진 모든 선언문 중에서 가장 강렬한 첫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딘가 섬뜩한 기분까지 자아내는 문장이죠. 여기서 유령이 상징하는 바는 당시 유럽 기득권에 불어닥친 모종의 공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령은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공포이죠. 즉 마르크스는 사람들에게 단지 추상적인 공포로만 존재하는 마치 유령 같은 공산주의에 이 글을 통해 뼈와 살을 붙이는 작업, 그리하여 공산주의의 정확한 이념과 목적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 아래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의 구성을 다음의 4챕터로 나눕니다. 먼저 챕터 1에서는 역사의 전개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며 그러한 가운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정확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며 그들의 미래는 어떠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2에서는 전세계 모든 프롤레타리아들의 지향점을 공산주의에 두고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정확한 목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챕터 3에서는 당대에 존재했던 여러가지 사회주의의 한계를 소개하며 마르크스식 공산주의가 가지는 가치를 재언급하고 있고요. 끝으로 챕터 4에서는 당시 공산주의를 헐뜯던 세력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본 영상은 이를 다음의 순서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마르크스의 역사적 관점인 변증법적 유물론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그러한 사관을 바탕으로 마르크스가 예측한 역사의 전개 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들의 속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조명하려 합니다. 아울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이념이 무엇이든 누구에게나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책의 내용에만 입각하여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적 사관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변증법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정반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우리 앞에 물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물은 상온 15도씨를 유지하며 고요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며 점차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겠죠.
다시 말해 물을 가열하는 불은 정의 본래 상태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뜨거워진 물은 대부분 수증기로 변하겠죠. 즉 물과 불이 만나 새로운 상태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것을 합이라 합니다. 즉 정과 반이 더해져서 합이 된 것이죠. 해겔은 역사도 이와 같이 정반합의 과정을 따라 전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가령 지배군주가 통치하는 독재 국가가 있습니다. 이는 정의에 해당하는 단계라 할 수 있죠. 아마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독재자의 핍박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독재 시스템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민중운동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정에 대하여 반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후 백성들은 독재에 대항하여 목숨을 건 투쟁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성공하여 민주주의 국가를 이뤄냅니다. 이것이 바로 합에 해당하는 단계죠. 이처럼 해겔은 역사가 정반합에 따라 전개된다는 변증법적 사관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해겔은 이러한 자신의 사관에 더하여 한 가지 독특한 견해를 첨가합니다. 바로 절대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주 거칠게 정리하면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비물질적이고 초월적인 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즉 해겔에게 역사란 절대정신이 정반합의 단계를 거쳐 스스로를 전개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보기에 해겔의 절대정신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견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관념적인 이야기로 현실 세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취향이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그는 해겔의 변증법적 사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게 되었고 기존의 절대정신이 차지하던 자리에는 물질이라는 개념을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변증법적 유물사관입니다. 즉 마르크스 역시 역사가 정반합의 과정에 따라 전개된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그 과정을 이끄는 실체는 절대정신이 아닌 물질이라는 주장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르크스가 언급한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 의미의 물질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사고 팔거나 혹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물질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거죠. 즉 마르크스에게 역사란 인간의 경제활동이 변화함에 따라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전개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관을 바탕으로 역사가 다음의 5단계로 전개된다고 주장합니다. 맨 먼저 최초의 사회는 씨족 중심의 혈연 공동체를 이루는 원시 공산지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밭을 일구고 힘을 합쳐 사냥하는 협력 공동체였으며 공동 소유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이웃한 부족과 정복 전쟁을 벌이며 전 국민들을 노예로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고대 국가의 성립이죠. 또한 역사 속에서 최초로 주인과 노예라는 계급, 그리고 억압이 생긴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막강한 힘을 가진 귀족 계급이 등장하며 중세 봉건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로 변모했지만 이는 억압의 방법만 달라지는 표면적 변화뿐이었죠. 아무튼 시간은 더 흘러 중세 봉건제 체제 아래에서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상인 계층이 새로이 대두하게 되죠. 이들은 점차 그 규모를 불려 막강한 경제력을 과시하게 되고 마침내 부르주아 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사회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대립하는 근대 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다시 말해 한 사회가 그 다음 사회로 이행하게 된 과정에서 계급의 역할이 중추적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근대 자본주의 이후에 돌아야 할 것으로 마르크스가 예측한 공산주의란 무엇일까요? 이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특징을 살펴보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가르는 커다란 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입니다. 생산수단이란 토지나 공장과 같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가리키는데요. 보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르주아는 토지나 공장 같은 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들이고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자본가가 돈을 투자하여 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불러 모읍니다. 공장이 자원한 노동자들은 공장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처리하며 자신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갑니다. 여기서 공장은 생산수단, 자본가는 부르주아,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에 해당하죠.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자가 공장 주인으로부터 받는 임금의 크기는 노동자가 만들어낸 상품의 가치보다 턱없이 적으며 그 차이만큼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착취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그 차이를 잉여가치라 이름 지으며 이는 자본가의 관점에선 수익이고 노동자의 관점에선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착취가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지속된다면 언젠가 노동자들은 소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결과 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입장이죠. 다시 말해 공장엔 물건이 쌓여 있더라도 이를 구매해줄 노동자들에겐 정작 돈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작동하는 체제이며 다만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착취당한 프롤레타리아는 마침내 소비력마저 상실하고 자본주의는 공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르주아적 소유의 전면적인 폐기, 쉽게 말해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운동의 주축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참고로 이 대목에서 마르크스에 대한 현대 자본주의의 비판을 잠시 소개하자면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감수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르주아들은 공장이나 각종 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대한 자본을 투자했지만 그들의 사업이 언제나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즉 투자한 사업이 망했을 경우 파산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수한 자본가들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착취가 아닌 권리라는 거죠. 게다가 애초에 공장이 없었다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 현대 자본주의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10가지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이를테면 누진세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세 정책 중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상속권 또한 전면적인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속세를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계획에 따른 개발정책 사례 역시 적지 않으며 무상교육이나 아동들의 노동 금지는 오늘날 매우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것들 중 하나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과격한 형태의 공산주의 국가는 사실상 실패로서 마무리되었더라도 사회주의적 요소들은 보다 완화된 형태와 모습으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산당 선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붕괴되고 금방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의 생각과는 달리 여러가지 모순을 극복하며 오늘날까지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죠.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틀린 것이고 자본주의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영상을 준비하며 조심스러웠던 점은 제가 단지 이 책을 선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치 마르크스 추종자처럼 보이진 않을까 혹은 공산주의자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걱정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에 수없이 발생하는 딱지 붙이기에 대한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을 단순히 보수와 진보라고만 딱지 붙이며 보다 내밀한 가치관에 대해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는 그렇듯 칼로 무가르듯 댕강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부르주아의 사적 소유만을 무제한적으로 감싸고 도는 체제도 아니고 또한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의 사람들도 프롤레타리아적 혁명을 꿈꾸진 않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수들은 진보 세력이 비난하는 것처럼 노동자를 핍박하거나 부자들만 득세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요. 마찬가지로 다수의 진보들도 사적 소유에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거나 노동자의 인권만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얼만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치적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만 가르고 또한 반대 진영의 정치적 이념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정치는 토론이 아닌 전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정치에 눈을 뜨신 분들이라면 스스로의 정치 성향을 먼저 진보나 보수라고 딱지 붙이기보다는 개별적인 정책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신껏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가령 국가 안보에 대한 의견,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 등등 말이죠. 나아가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안건을 정하고 그 안건에 대하여 나름대로 연구하며 천천히 자신의 주관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안건에 대한 낱낱의 주관이 형성된다면 비로소 그것이 모여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마 이때 여러분들의 성향은 진보나 보수 둘 중 하나만으로 수렴되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가 안보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환경 정책에 대해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껏 정당만 보고 투표를 해왔던 과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릇 취향이 없는 고객은 브랜드만 쫓아다니기 바쁘지만 취향이 확실한 고객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낼 줄 아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은 되도록 깐깐한 고객이 되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그나마 가장 잘 대변해주는 정치인을 찾아낼 안목과 식견을 갖춰야만 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진보와 보수를 넘어 여러분의 소신 있는 정치 참여를 응원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3교시 마쳤습니다.